예,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했었다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주장이 거듭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이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일파만파악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걸로 정치권에서 지금 공방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던 내용이죠. 김학의 CD 관련해서 그때 이제 불거졌는데 일단은 박 후보자가 당시 2013년 3월 13일 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상임위원장실에서 만났다. 그래서 관련 얘기를 나눴다. 한 사람은 기억하고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이 기억력 테스트 시험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도니까 지금 6년 됐죠. 그래도 황교안 이제 한국당 대표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고 이제 턱돈 소리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박영선 후보자가 일정표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월 13일 오후 4시인가 4시 40분 정도에 만났다라는 이제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은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3월 11일 날 황교안 이제 장관이 임명된 게 3월 11일이었고 김학의 차관이 임명된 날짜가 3월 15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CD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이거 만약에 임명하면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게 이제 3월 13일이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황교안 장관이 이걸 알고서 만약에 그대로 그냥 임명에 특별히 관여 안 했다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부실 검증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다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이제 그 발언의 수위는 좀 낮아진 것 같긴 해요. 턱돈 소리다라고 얘기했다가 좀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쪽으로 갔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 근데 이른바 이제 그 박남매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이 통화했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CD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벌개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영상까지 나왔는데 글쎄요. 국민들은 어쨌든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전에 경찰에서 그 얘기는 계속 돌았던 거고 그래서 경찰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지금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곽상도 의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경우는 경찰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물어봐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여러 가지 굉장히 갈래가 많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경찰의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진술들은 분명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했다 청와대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누군가 뭐 거짓말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됐고 그것이 묵살됐는지 그런 사실 알고서 묵살됐는지 아니면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에 주장으로 서로 반박을 하면서 또 다른 자료를 제공하고 굉장히 진실 공방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좀 왜곡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억의 영역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임무의 영역하고 지금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3월 13일 날 CD 존재 여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여당에서는 분명히 그 CD의 존재 여부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부실하게 검증하는데 혹시 황교안 총리가 결국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임명은 3월 15일이지만 내정은 3월 13일 날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다고 따지면 내정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이틀밖에 안 된 법무부 장관이 가서 이것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황교안 당시의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검증의 영역은 자기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 쪽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내정이 되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정 조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보면
청와대가 내정을 한 것을 장관이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박영선 의원이 얘기한 처음에는 많은 언론에서는 그 CD를 동영상을 본 것처럼 처음에는 보도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동영상 본 거는 아니라 단지 그냥 존재 여부가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동영상을 받고 그리고 내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불구하고 김학의 예를 들어서 전 차관이 내정이 됐다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의 부분으로 가져가려고 하지를 말고 오히려 핵심적 요인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결국 내정이 됐느냐 문제 속에다 집중적으로 그 부분 속에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곽상도 민정수석이라든지 조홍천 당시에 그런 담당했었던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당시에 허태열 비서실장이라든지 이쪽에서의 또 그 당시에 경찰이 어떠한 내세적 보고를 했는지 동영상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3월 15일 날 당시에는 입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전에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자꾸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기억 부분에 대해서 기억했느냐 못했느냐 기억을 못하는 걸 가지고 임무를 충실히 못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본질이 벗어나서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하나씩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말이죠. 황교안 지금 대표가 3월 13일 날 그런 그 CD의 존재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제 3월 11일 날 임명이 됐고 그리고 3월 15일 날 이제 결국 차관으로 임명이 된단 말이에요. 김학의 차관이. 그리고 자신은 이게 내정된 게 3월 13일이니까 그러나 그걸 바꿀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이해가 됐으면 좀 있죠. 그러나 분명은 어쨌든 한 사람은 이걸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안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밝힐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책임이 있냐는 그 둘째 문제를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이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수사가 지금 진행되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이 그 동영상은 사실 뭐 그 내정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문제 제기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 지금. 근데 그럼 그 이후에 검찰이 1차, 2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체포 그리고 압수수색 이런 통신영장 이런 게 다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나온 진술이 그 동영상의 그 당사자는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도 일부 이제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그 당시 장관이 어쨌든 김학의 아니 그 황교안 장관이니까 그 임명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엿새인가 8일 있다가 김학의 차관이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라는 문제는 반드시 밝혀야 될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조사단이 권고한 게 뇌물 관련 문제긴 합니다만 뇌물 관련은 뭐 1억 이상이면 15년 이제 공소시효긴 한데 그것과는 별도로 과연 어떠한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는 밝힐 필요가 있어요. 최동호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호 검찰총장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 같이 다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뭐 기억의 네. 영역과 임무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 그런 네. 말씀하셨는데 3월 13일 그날 이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 만나고 박지원 의원도 만나는 것에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네, 시간까지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일정표에 보면 한국당의 그 정치자금 그 사용 내역이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찬을 저기 네. 다 고엽제 총회장하고 같이 했다고 그래요. 일정에는요. 네. 그런데 실제 보니까 황교안 전 장관하고 그 당시 오찬을 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억과 실제 일정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청문회 위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잘못 기입하거나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한국당의 좀 주장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꾸만 이제 기억의 영역으로 가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만났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보면은 거의 아마 일정표를 다 맞춰 보면은 만난 거로 좀 우리가 그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박영선 의원이 오찬에 예를 들어 황교안 당시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만났을까라는 부분 속에서로 보면은 여기서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 만나느냐 안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오찬에 대한 부분은 착오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안 만난 사람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올린다면 40몇만 원을 지금 이제 지불한 거로 돼 있는데 예. 이건 분명히 그 실적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김학이라고 하는 그 차관이 내정된 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시 장관한테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 건데요. 그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황교안 그 당시 법무장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검증이라는 거는 내 영역이 아니고 민정에서 다 해서 결국은 내정한 거 아닐까. 그걸 내가 어떻게 그런 부분 속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진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엄청난 문제지만 그것이 그냥 있다라는 것만 얘기만 하니까 기억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본질을 넘어서서 기억의 영역으로 간다 보면은 이게 공방으로 빠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분하게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암만 뇌물 혐의라고 하는 것들 넘어서서 하나씩 그때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차관으로 내정이 됐고 결과적으로 하면은 임명됐고 그 이후에 8일 만에 물러나게 됐느냐라는 것이 핵심적 사항으로 우리는 좀 지적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네. 그렇게 본인이 임명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없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부분인 것을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물론 사실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있죠. 네네. 오늘 SNS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올린 동영상 내용을 보면 거기 당시에 이제 그 회의 자료에서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의 표정이 나왔다, 뭐 끄덕끄덕을 하고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박영선 의원이 그 회의 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런데 겁니까? 그게 지금 자꾸만 우리는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했을 때 마치 그걸 인정하는 듯한 그런 것이 봐라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예. 거죠. 또 다른 쪽에서 뭐냐면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속기록이 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또.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그 속기록에 의하면 박영선 의원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얘기. 그것도 자꾸만 한국당에서 한국당도 그 주장도 그 부분이죠. 부분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이냐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얼마나 부실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장관, 차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좀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이번 청문회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서 부실 검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정권, 과거 정권 등등 다만 황교안 전 총리와 관련돼서 논의를 집중시킨다고 한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을 해야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차분하게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 거기에 동승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예. 그 동승한 사람과 그러면 최소한도 3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3사람이 다 각자 다르지는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기억을 할 시간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보다 그래야지 오히려 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과거 사이 그 수사 제공고에 따라서 이제 재수사를 들어가야 되겠죠. 특별 수사단을 일단 꾸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황교안 대표는 최동욱 전 총장,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까지를 포함을 해서 조건부 특검을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황교안 그 당시 법무장관 역할의 문제를 떠나서 그건 뭐 기억의 문제니까 뭐 또 다시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 이후에 1차, 2차 무혐의 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김학의 차관이 차관이고 이제 뭐 8일 만에 사퇴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법무장관이고 또 그다음 검찰총장이 최동욱 검찰총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응천 의원인데 최근에 조응천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에 물어보니까 경찰이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 했어요. 곽상도 의원하고 비슷한 얘기 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이제 곽상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홍천 의원은 이제 수사 공고에는 빠져 있죠.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는 당장은 빠져 있지만 언젠가 조사를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원 검찰총장인데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어쨌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누가 이거 수사 외압을 했고 뭐 대통령이 또 불편했다라는 얘기도 전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조사 방식에 대해서 네. 특별수사팀 내지 근데 특별수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글쎄요. 특검을 해야 되는지 상설특검 이야기도 근데 나옵니다만 특검은 지금 또 이제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도 얘기하고 있고 다른 특검도 얘기하다 조금 이제 그 얘기는 뭐 잦아들긴 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특검을 동시에 한다면 이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여러 특검들 다 밝혀야 될 사안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의 자본, 재벌, 뭐 하다못해 정치 권력 이런 게 다 결탁한 이러한 문제가 본질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밝혀야 돼서 이걸 다 특검을 하면 이게 다 뭐 그냥 여야가 정치 공방을 완전히 얽혀버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특검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근데 뭐 특임 수사 얘기도 나오는데 특임 수사는 뭐 현직 검사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현직이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곽상도는 현직 검사 아니잖아요. 현재 국회의원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일단. 네. 일단은 뭐 재수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이제 종결을 하고 지금 조건부든 뭐든 중요한 거는 특검을 여냐 열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거를 드루킹 특검과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면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지금 그 황교안 대표는 조건부 특검이라고 했다면 지금 정말 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다. 근데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이 부분에 특검하자라고 해야지 진정성 있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거랑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정치 공방화돼가지고 특검은 사라지고 이름만 난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홍천, 무슨 뭐 최동호, 황교안, 곽상도, 뭐 김학의 이 이름만 계속 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일매일 신문 물어보면서 이게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빨리 이 재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뭐 특임 검사를 뭐 쟤를 하든 아니면 특별수사부를 하든 간에 빨리 종결시켜 놓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는 특검을 통해서 상설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특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조건부가 아니에요. 특검이 들어오면 당연히 특검이 봐서 필요하면 다 부르는 거지 뭐 거기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중요한 거는 특검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조건의 여부경을 넘어서서 되도록이면은 좀 해서 이 문제를 좀 깨끗하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공방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런 문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드루킹 특검도 뭐 지금 사실 드루킹 특검은 지금 맞지 않죠. 지금 현재 재판 중인데 지금 드루킹 특검 얘기하는 건 너무 이건 물타기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 특검이 됐든 특임 검사가 됐건 여기 나오는 인물은 다 조사해야죠. 그래서 지금 조건부 특검이란 말이 아니라 조홍천 의원이나 뭐 최동호 전 검찰총장도 당연히 거기에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계속 특검 얘기를 하다 보면 여야가 지금 계속 공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증거인멸 우리가 있고 막 이러니까 시기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특임검사 아니 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기소도 기한도 또 아직 2개월밖에 남지 글쎄 않았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말이 2개월이 금방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해야지 언제 특검도 구성합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수사단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특별수사단은 사실 검찰 내에서 꾸려지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또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법무관 2명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전에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검찰이나 법무부 내에서 혹시 관련자의 조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문도 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특검의 역사를 보면요. 혹시 기억나시죠? 첫 번째 특검이 조폐공사 파업 유도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 특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로비 특검이었었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관련된 부분들이 가지고 나온 거는 뭐냐면 앙드레 킴 선생님의 이름이 뭐냐만 나왔단 말이에요. 연정이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 부인이 왼쪽에다 모피를 잡았느냐 오른쪽에 걸었느냐 이런 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뭐냐면 그런 것도 특검을 했는데 하물며 이렇게 정말 중대한 문제에 관련돼서 특검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한테 물어보 예.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어떠한 나름대로의 인적인 뭔가 유착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착관계가 결국 지금까지도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산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이러한 부분 속에서의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다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 재보궐선 문제 때문에 막 서로 막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논의했었던 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19일과 22일. 그러니까 22일 날 출국하다가 이제 바로 긴급 네, 출국 정지해서 그렇죠. 잡았잖아요. 어떻게 네, 됐든 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김학의 전 차관을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날도 옆에 경원처럼 느껴진 사람들이 뭐 경원이라는 표현은 글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있었고 그 앞에 또 처음에 김학의 전 차관으로 착각했던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게 나오잖아요. 화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부인 말에 의하면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걱정되는 게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예. 이 정도의 아직도 상당한 그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조력자가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추려고 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냥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두 명이나 두 되고 명이나 그렇다면 두 되는 명이 조회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예. 상당히 김학의 전 차관이 여러 가지 만약에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같은 거 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도주하려 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은 뭐 외국 다녀오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밀어볼 때 본인이 그 말을 해가지고 이게 확인이 된 확인이 된 거예요. 거라서 예. 바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빨리 수사를 진행해. 그래서 특별수사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그럼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 예를 수 있을 거라고 들어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두 군데서 모두 승리를 할 경우에는 전국 주도권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그렇지 않고 만약에 1대1이지만은 뭐 결과를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민주당이 선전을 했고 의외의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역전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민심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선거라는 건 항상 민심의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듯. 왜냐하면 지금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탈원전에 대한 문제가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라 각각 지역구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어요. 예.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정치권의 뭐 패스트 트랙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특검에 대한 문제 등등이 같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냐는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또 하나 뭐 저기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여론의 인사청문회 결과 아니겠습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한국당은 다 안 된다. 특히 2명은 아예 자진 사퇴까지 하라. 뭐 네네. 바른미래당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2명만 일단 안 되는 걸로 했지만 글쎄요. 지금까지 전원을 다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고 하죠. 없었죠. 제가 기억해도 없었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다 채택을 안 할지 부적격으로 채택하지 아직은 결정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현철 후보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하고 박영선 중소기업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떠나서요. 제가 이번에 7명 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셨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들도 많이 잘들도 벌고 저나 우리 김 교수지만 언제 그렇게 정말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그렇게 집을 2채씩 마련하고 미국의 아들들에게 벤츠 사주고 전 차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뭐 포르쉐 뭐 그런 차도 있던데. 전 이런 생각, 제가 그저께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 학교에서. 우리는 살아온 것도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옆에 있는 친구, 동료 교수가. 그러니까 제 이건 여담인데 그렇게 좀 높은 공직까지 가고 그랬는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난 정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의 일기 내각도 그랬고 말이죠. 그렇다면 특히 이번에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그리고 설령 여기서 또 이제 임명을 안 하고 그러면 또 주도권이 또 뺏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도 어떤 결과를 모르는 것이고 다음 주 그런 생각 과감히 버리고 정말 이거 보니까 검증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미처 몰랐다. 솔직히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이거 국민 어느 정도까지는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다 7명을 뭐 임명 안 한다는 건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근데 이거 누구를
이렇게 채택을 하고 그러니까 안 그건 하게 이제 정치 협상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협상을 하면 있으면 안 되죠. 누구든지 이제 뭐 이런 7명이 거죠. 됐든 7명 5명이 중에서 됐든 되게 여론들이 채택을- 있잖아요. 여론들이 예. 있으니까 이 정도는 도저히 여론상 안 되겠다.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막 거론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임명을 철회하거나 그리고 본인도 대통령이 그 정도 시짐을 가지고 내정을 했다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좀 자진 사퇴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정부 신뢰하고 최소한도 인사검증 제도도 고쳐나가고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 처음 읽으면 다 임명한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청문위원들의 청문 모습은 그러면 괜찮았나요? 저는 청문위원들도 문제가 있죠. 어떤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별걸 지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2,252건을 자료 요청했다라는 건데 한 2배 이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너무 그것도 너무 이게 표적 후보를 하는 것 같고 그 너무 이거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생활도 물론 검증의 대상이지만 그게 검증이 필요한 사생활 정보인지 개인정보가 어떤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범위를 좀 정해서 해야지 거의 무차별적으로 하는 청문위원들의 모습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정책 이런 검증이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예. 김 교수님 뭐 하실 말씀 많을 것 예, 같은데요. 맞죠. 예, 예. 그래서 뭐 최 교수님은 뭐 살아온 게 얘기하실 때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성실히 살아요. 아주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영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전부 다 청문회를 통해서 8사람이 청문회 끝나고 나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퇴한다는 것이 꼭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미국도요. 청문회 이전에 사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적격, 부적격을 쓰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누가 봐더라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직무 연관과 관련돼서 지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청문 대상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교육부 장관이요.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고 유장 꼼수 징역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가정부로 고용했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사퇴했어요. 이게 바로 직무 연관성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 7분들 중에서 정말 직무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어떠한 나름대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이 다 끝나고 나서 몰아붙여가지고 장관 임명했어요. 그 13일 만에 장관 임명돼 사퇴했습니다. 논문 표절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직무 연관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7대 기준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과 관련된 걸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이 아주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7명 중에 누굴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참 그래서 청문회 끝에 이게 또 글쎄요. 터졌어요. 네. 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뭐 어떤 일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글쎄요. 뭐 은행에서 대출을 그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됐는지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또 해명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도 좀 기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만약에 해요.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일반 민간인이었다면은 뭐 그냥 그렇게 얘기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와 청와대 정책을 전달하는 메신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일단 실거주하지 않는 건 집 팔아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김현미 교통부 장관도 그래서 이제 팔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이 김의겸 대변인은 그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자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이제 구입한 건데 상가를. 근데 이런 분이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만 25억, 26억에 관련된 그 정도 부동산 구입할 엄 잘 못 내죠.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대출 받아서 구입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지역의 성격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이고 앞으로 이제 뭐 아주 고급 재개발된 아파트 거죠. 재개발로 지정된 곳이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정권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면 일단 도덕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도덕으로 정치라는 건 아니에요. 정치를 선악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정치적 명분과 도덕적 우위가 있을 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되면 국민들이 11억인가를 13억인가 11억을 대출받아서 25억 샀다.
은행 대출은 15억. 그 정도로 해서 그 단지 자신의 주택을 마련을 했는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전 그래서 지금 김의겸 대변인의 건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범법의 여당 문제가 쪽에서 떠나서. 청와대에 투기 논란 관련해서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저는 속보가 당연하죠. 떴는데, 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왜냐하면 지금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를 맞는다 안 맞는다 그걸 넘어서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면 사전 정보 취득을 했느냐 아니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분이 지금 청와대 대변이고 대통령의 입이에요.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저도 부동산 투기라는 부분들은 모르지만 LTV, DTI, RTI 이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대출 규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2월 달에 임명되고 7월에 샀다고 한다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냐를 보고 아 이거는 내가 특혜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한도 양식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목민심서에 46건짜리 목민심서의 핵심적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이고 또 다른 렴이에요. 공무원은 공직에만 전념해서 공무원이고 렴은 청렴한 거예요. 공직에 전념해야 될 사람이 보통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 투기했냐고 물어보면 아니래. 자기는 투자했대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투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꾸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자꾸만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좀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빨리 신속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정부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신뢰 문제에서 엄청난 저는 부담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언론인 출신이죠. 뭐 바른 글을 써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